안녕하세요. 공감 파운드장입니다. 와!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공감 파운드의 파운드 데스크 거기서도 이제 클래스를 처음 이제 강연해 주실 크리톤 이제 메이글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여행이 일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되는 엑셀러레이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수고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크립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서실 텐데, 저희는 이제 초기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제 딸이 지금 제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어도 낯서실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육아도 엑셀러레이팅의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가 가속 페달을 밟듯이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5분 만에 여행이 일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되는 삶을 조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청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장이라는 거에 너무 목이 말라 있구나. 모두가 성장을 해야 되고 모두가 너무 열심히 살고 모두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고 너무 열심히 달려가는 게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투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1,000억, 2,000억, 3,000억 가진 부자들은 사실 부자가 아니죠. 조 단위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큰 기업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그런 누가 들어도 이분은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연세가 이제 지그시 있고 나면 결국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또 젊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자들은 성장하고 싶어하고 또 이미 성장해서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마지막 단에 이루어 계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젊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라고 하면 결국은 서로가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노력을 위해서 이뤄가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세상에서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남편과 우리 딸과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인형을 두고 갔어? 인형을 챙겨주세요. 인형을 챙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편집이라는 좋은 툴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 업무이기 때문에 성공과 가장 가까이 있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수많은 강연 중에 이렇게 집중하는 강연 처음 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집중하는 데는 강연 처음인데 꿋꿋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편하게 할게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성공을 시켜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공이라는 것 이면에 있는 삶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여행의 한 파트고, 그 여행이 일이 되는 게 결국은 나는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19살 때였어요. 19살 때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야 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19살 때 우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영원히 산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이 질문은 제가 처음 만나면 반드시 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영원히 할 수 있다면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억 년 가까이 살던 사람이 10,000년밖에 못 산다면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게 될까? 10,000년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0년밖에 못 산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까? 근데 그렇게 역순으로 오다 보니까 기껏해야 인간이 100년 살잖아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고 와 1억 년 살 수 있는 혹은 10,00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고작 100년을 받았구나. 100년 중에도 우리가 젊게 살 수 있고 아무런 무엇도 없이 살 수 있는 게 고작 20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배 딱 눈에 보였던 게 오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올림픽 오름기를 보면서 나는 저 5개의 대륙을 다 돌아봐야겠다. 네, 저 5대륙을 다 돌아서 2년씩 살다 보면은 와 30이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먹고 갔어요. 네, 정말 한 3일인가 4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래서 일본에서 2년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다음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년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2년 정도 살고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륙은 조금씩 다 돌고 그리고 또 제가 예상을 못한 게 대륙과 대륙의 이동 사이에 연차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못했고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15년 정도 대륙을 돌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괜찮아? 대륙을 돌면서 여기 앉으면 대륙을 돌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50개국 정도의 사람들과 일을 했고 저희가 보통 1차 산업 하면은 농업을 얘기하고 2차는 제조 3차는 서비스 사업을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은 뭐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실 때 IT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네, 호주에서는 농업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폴란드에는 제조업 폴란드에서는 제조업을 해봤었고 서비스업은 뭐 수많은 서비스업을 해봤겠죠. 한 15년 정도 해외를 다니면서 1차에서 한 4차 산업까지 다 겪으면서 투자자로서는 가장 좋은 커리어를 쌓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를 다 직접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연구소에 있으면서 IT의 성장 저희 연구소에서 2012년도 13년도에 주제가 됐던 게 제가 너무 기억하는 게 AI를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AI를 처음 들었고 그리고 한 2014년, 15년도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 투자를 했다면 제가 여러 번 안 받겠죠. 그 연구를 할 때 연구 말고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셀러레이터의 일이라는 거는 아까 라디오 잠깐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지만 격차를 줄이는 일이거든요. 격차를 줄이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 안에서 그 가설을 가장 잘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업무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확실한데 막연한 사람이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연한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경우는 물론 인생에 있어서 로또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로또를 맞는 사람이 있고 물론 굉장한 횡재수를 가지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저는 치밀한 전략의 승리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치밀한 전략의 승리이고 그리고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된 그
경우의 수 안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과연 그렇다면 여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치밀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의외로 저는 여행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화된 문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또 미래에서 도입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지만 아직은 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찾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일들, 그런 격차들을 저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차이 속에서 이미 내가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들을 저 국가는 겪었구나,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그리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그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육아라는 거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과거에는 몰랐지만 그 유모차를 타고 다니면서 독일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육아에 앞서 있구나. 그리고 프랑스는 바로 옆에 있지만 너무 불편하고, 앞으로 육아라는 관점에서는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혹은 우리가 이런 공간에 와서도 이 공간 산업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어떤 좌표 지점에 이곳이 있는 거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국가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또 이 공간이 충분히 여러분, 육아 사업은 어렵지만 육아 더 어렵습니다. 늘 이렇게 예측이 안 돼요. 얘가 뭘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엄마 말아줄까? 우리 딸이 하고 싶어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올라가세요. 자, 비로소 이제 강연 세팅이 다 되었으므로. 네, 그렇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왜 엑셀러레이터가 되었고 여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싹 다 까먹었고 그런 거 싹 다 까먹었고, 결론적으로 육아는 힘들다로 흘러가는 이 상황이 저는 꽤나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우려심을 표한 게 업무가 멈출 것이다, 일이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유라는 이 꼬맹이를 임신하고 가장 활발한 투자를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육아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 산업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덕분에 내가 몰랐는데 막상 내가 임신을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이 육아 시장이 되게 낙후되어 있고 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이제 육아 시장과 육아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위기였거든요. 임신도 위기였고 육아도 위기였는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 발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행을 하게 되면 확실히 투자를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도대체 결론적이라는 말을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행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저는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핀테크다라고 했을 때 핀테크에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를 한번 가보고, 그 핀테크라는 거에 가장 발달하지 못한 국가를 가봐요. 예를 들면 핀테크에 있어서 정말 발달한 국가가 뭐 미국이나 영국이 되겠죠.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 되겠는데, 반대로 우버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인도네시아라던가 현금을 주고받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여기는 아직까지 카드라는 사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국가와 현금을 정말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너무 재밌지만 한 주로 왔다 갔다 해보면 그 사이에서의 사업 아이템이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의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헬스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 가장 먼저 허용하고 실행하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런던 같은 곳을 가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납부되어 있는 국가를 가보게 되면 이도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돼서 사실 지금 저는 투자자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소멸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이다. 그러나 과연 인구가 진짜 줄어들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국적이 줄어들 뿐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한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인구는 소멸되고 있지만 지구를 위해서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있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완전히 줄어들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인구가 살면서 지구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오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양을 집중적으로 성장한 국가들이 다 문제가 된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강을 끼고 바다를 끼고 문명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해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뭐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삼면이 바다로 막힌 국가이고, 그런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타격 속에서 투자자로서, 엑셀러레이터로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30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러시아에서 따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마이너스 30도, 40도를 겪어본 국가에서 플러스 50도까지 가본 국가에서 날씨가 뜨거워지는 그 상황을 미리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쿄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모든 전철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도로가 마비될 때 러시아인들이 혹은 그 훨씬 더 춥게 지냈던 국가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건설의 입장에서는 시공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설비에 있어서는 그 용량이라는 거, 독일이 됐든 유럽은 에어컨을 몇 번 틀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기회가 있는 시대가 있을까? 환경오염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거죠. 힘든 거죠. 하지만 저는 인간이 100년간 지구에게 너무 가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정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리딩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를 돌아다니고 여행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격차를 이겨내는 그 사업 모델만이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다음 주에도 저 홍콩을 가지만 거의 매달 나가거든요. 매달 나가고 매달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보고, 그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환경에 있어서 그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 그 시대를 조금 더 빨리 가지고 오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투자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 투자 트렌드에 예민한 이유가 자본의 출처가 정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대략 보통 한 60에서 70% 이상은 자본의 출처가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들이거든요. 다 저의 세금이겠죠. 저의 세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의 기조를 따라야 되고 정부의 방향성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트렌드라는 게 생기고 그 트렌드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투자를 하고 회수하는 그 연차도 굉장히 짧은 편이거든요. 미국은 보통 투자하면 10년 되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 5년이기 때문에 50%밖에 안 되는 회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동안은 기후변화와 그 온도를 낮추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을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기후변화라는 거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온난화를 조금 더 늦게 오게 만들까라는 사업을 놓고 굉장히 트렌드 드리븐 되겠지만 과연 그런 기업들이 끝없이 성공을 할 것이냐, 앞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그 미래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온다라고 확정하고 그 미래를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냐. 이게 굉장히 같은 말 같은데요, 달라요. 우리가 더 이상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더 이상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저는 솔직히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구의 온도는 어차피 뜨거워질 만큼 뜨거워질 거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빠르게 밖으로 나가서 빠르게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봐서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대비를 하고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잘 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여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겠다, 나를 굉장히 채찍질하고 나아가고 무엇인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고작 10년, 15년 다가오는 이 시대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해서 만들어 놓은 미래가 대기업 취직이냐. 근데 대기업도 굉장히 소형화될 거거든요. 분업화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엄청나게 성공하는 것이 사업가이고 자본가이냐. 그 사업가 자본의 형태가 바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굉장히 채찍질해서 정말 잘 되게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명성을 얻는 것이 정말 성공이냐. 근데 그 명성이 이제 더 짧아져요. 이 명성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발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4차 혁명의 흐름을 보면 산업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소프트웨어로 흘러갔지만 과거에 증기기관차의 발명부터 에너지 이렇게 촉 흘러가는 흐름을 보잖아요. 1차 혁명 보면은 증기기관차, 2차 혁명 전기, 3차는 컴퓨터, 4차 혁명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부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면서 있는 것으로 흘러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산업들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발전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시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미래를 봤을 때 이 미래는 이미 누군가가 겪었던 미래예요. 엄청나게 덥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온도는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겪고 있어요. 너무너무 춥고 살 수 없는 이 살얼음판은 이미 저기 시베리아에서 겪고 있어요. 이미 겪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 겪고 이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공감하고 가지고 와야 하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은 저한테는 일이고 일이 또 여행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리지 않아요. 제가
하나 이제 오늘이 만약에 제가 제 삶을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면 나는 왜 반스펙주의자가 되었느냐. 제가 스펙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도 스펙을 쌓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 7 가지고 있는데 점점 스펙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애를 뭐 어차피 출산을 좀 있으면 0.7까지 내려갈 상황에 있어서 굉장한 스펙을 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동안은 반스펙주의자로 살다가 이제 반성공주의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모두가 지금 이미 있는 거를 쉐어링 해야 되는 이 시대에 내가 없는 이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나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글로벌리 높은 판을 놓고 판에 이동을 봐야 되는 시대에 왜 굉장히 옛날 방식을 선택해서 우상향하려고만 할까? 왜 올라가려고만 할까? 지금 올라가는 시대는 사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거든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동일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잘 모를 때만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잘 모르니까 기업 가치가 몇 조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딱 안정을 취하고 모든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모든 플랫폼 산업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 이 기업 가치가 재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니콘이라 불리는 모든 기업들이 기업 가치에 대한 챌린지를 받고 기업이 재평가를 받거든요. 상향 평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실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든 것들이 끝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스토리 라인을 올려요. 스토리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재성정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스토리 라인을 잡아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우상향하기 위해서 굉장히 달려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 개인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각자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을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건 인정을 해주지 않건 그거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스타를 하죠. 페이스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매스컴에 나가요. 그리고 그 글을 쓰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지금은 모두가 너무 지식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상향 평준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화된 사회보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공간 파운드 같은 공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대를 이끌어왔던 거는 자본력이었습니다. 기술과 자본력의 합이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어떤 기술이 발전될 것이며 또 더 이상 얼마나만큼의 자본가들의 힘으로 인류가 움직일 것이냐 이 또한 퀘스천 이거죠. 저는 2024년을 열면서 또 2024년에 또 25년, 26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게 가족들과 더 많은 여행을 가봐야겠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자예요. 투자자니까. 그럼 가족과 여행을 가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통 엄마들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좋은 공간에 재밌게 놀고 싶다 라는 거를 보시겠지만 저는 우리 남편이랑 딸이랑 이 나라를 가니까 이게 불편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과 내 딸을 데리고 저 나라를 가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이걸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맞는 큐레이션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 딸이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저렇게까지 두세 살 어린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것들이 많이 가봤자 다낭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르시죠. 네, 경기도 다낭시가 되는 이유가 힘드니까 거기 가는 거거든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다낭에 가둘 수가 없어요. 이제 결국 우리는 점점점 모든 가정들은 부유해지거든요. 부유해지는 이유가 자본력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가정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이제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자본이 없어도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젠 너무 치열하죠. 자본이 없으면 출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다낭시에 아이를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아이의 미래를 놓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여행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행지가 너무나 부대기다. 라면 또 막 사업이 이쪽으로 또 사업을 기획을 해봐야겠네. 그리고 온난화 하면서 이쪽으로 또 사업을 한번 기획을 해봐야겠네. 하지만 제가 직접 하진 않죠. 저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는 것보다 그렇지. 난리 났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되는 그 기업들을 좀 찾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찾고 투자를 하고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네트워크를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해외를 다니면서. 그리고 작년 CES 아니죠, 올해 CES죠. 올해 이제 CES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한 730개, 750개. 여러분 750개는 얼마나 많이 간지 잘 모르시죠? CES 전체 참여자 중에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이제 한국인데, 이걸 자본으로 환산하면 약 4천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의 인구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봤는데 그때 그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로 해외 진출하는 방법을 모르구나. 해외 진출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어떻게 글로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CES에서 CES 잘 못했다가 아니라 외국인을 대하는 애티튜드를 보면서 느꼈어요. 외국인은 대할 줄을 모르구나. 그리고 인생의 스토리가 없구나. 글로벌 관계에 있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과 나의 교감이거든요. 그냥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일단 명함을 줘요.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주고 나는 누구예요? 그 말은 너 나 믿어도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소개를 당연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명함을 줘요. 근데 외국 분들은 그런 문화가 잘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개인정보가 때문에 나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적혀있는 종이를 준다는 게 너무 어색한 일이죠.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외국 분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의 대표님들을 보니까 보자마자 우리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부르거든요. 3분 이내, 30초 이내에 내 사업을 다 설명한다라고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부르는데, 만나자마자 그냥 그 박람회 외의 자리에서도 외국인 분들을 만나자마자 내 사업이 어떤지 쭉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글로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함을 주면서 나는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너랑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접근한 거겠지만, 외국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까서 내 말은 듣지 않고 네가 뭘 원하는지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각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 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상종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그 명함이 적어도 우리가 아는 글로벌 대기업은 좀 달라요. 왜냐면 그들도 만나고 싶어하는 대기업일 수 있거든요. 명함이 좀 다르면 다른데, 근데 이제 기본 스타트업 분들이, 기본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바로 만나서 개인정보 오픈해가지고 내가 뭘 원하는데 너는 관심 하나도 없어라고 해버리면 그 관계가 넥스트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의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왜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가 나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사업 모델이 예뻐서라던가 그 사업 모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매력적이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인생이면은 다시 연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굉장히 호감 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선택한 사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먼저 설명해요. 그래서 만나면 나 누군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가 아니라 만나면 나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나는 강연을 하는데 4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집중도가 완전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 내 강연 인생에 이렇게까지 집중도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지만 오늘이 제일 좋았어.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어. 그때 우리 남편이 애를 데리고 계속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외국 분들도 저한테 야, 4살짜리 애를 놓고 강연을 했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풀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너 진짜 지독하다.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패밀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다르고 그 패밀리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할 거고 그리고 보세요. 근데 내가 그 패밀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이 이거야 라고 한다면 모든 외국분들은 저한테 집중해요. 내 사업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을 진정성 있게 살잖아요. 살아야 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누구나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나의 선택 기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고 성공을 위하고 내가 저에게서 가지고 오고 싶다는 그 기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본인의 인생을 굉장히 스스로의 날개로 살아가는구나. 제가 페이스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10년도 이전부터인데 그때 아마 써놓은 글이 제가 아직도 제 좌우명이거든요. 제 좌우명이 새는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난다예요.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난다라는 건데 그 좌우명을 만들기 전까지 정말 도화줄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자에게 내가 업혀가면 고속도로가 깔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흔히 회장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이분 옆에만 있으면 등 옆에 거린의 어깨에 올라가서 내 인생 편하게 살겠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도 나 이제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가면 되겠다. 그리고 호주에 있을 때도 나 정말 사업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쭉 가면 되겠다. 안도감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날개로 하늘 날아야지. 제로에서 시작해야지.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모든 걸 다 잃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에게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고정비 300이다. 고정비 300만 원의 의미는 너와 내가 직업을 잃어도 각자 한 번씩 편의점에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순간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늘을 나는데 내 오른팔이 혹은 왼팔이 누군가의 날개에 올라져 가 있는 거라면 저는 그곳에 계속 기타를 치는 뱃달이 그곳에서 그랬어? 친 게 아니라 소리만 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탄탄대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집중력의 한계를 또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엄마 드디어 끝내야 돼. 굉장히 다행이다. 그래서 자, 뭐 엄청난 편집을 해서 한 10분 정도 내보낼 것 같은 이 강연의 마침을 해보면 결국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공해야 되거나 우상해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이제 가진 것들을 내놓고 쉐어링해서 가야 되는 세상 같고, 더 이상 누군가의 날개, 어떤 시대에 편향돼서 혹은 또 올라타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의 것을 가져야 되는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파운드라는 공간을 처음 알았는데, 이 공간이 각자 모든 사람들의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방향 속에서 다리를 가지고 있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길을 감에 있어서 좀 더 튼튼한 날개를 만들어주고 좀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 사람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나는 누구야 라고 소개를 할 때 내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라기보다는 내 인생이 너무 그랜트하고 내 인생이 너무 할 말이 많고 내 삶이 너무 좋아서 처음 보는 누군가도 내 삶에 같이 살게 하고 싶다. 내가 저 삶에 같이 끼어들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아직 뭐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역사상 우리 딸이 와본 게 처음이고, 이렇게 제가 집중도가 깨지는 사람이라고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이라는 훌륭한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제 들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